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한성숙 옮김, 국일미디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자기계발 서적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와 소통에 관한 실용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며 사회 및 비즈니스 상황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주요 원칙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과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형성의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에 초점을 맞추며 상대방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난과 극단적인 표현은 대화와 관계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쪽 의견에 대해 존중하면서 공통된 목표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머와 웃음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진심 어린 웃음으로 상대방과 함께 기분 좋은 순간들을 공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책의 주요 내용의 몇 가지일 뿐이며 책에서는 더 심도 있는 내용과 다양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사회 및 업무 환경에서 인간관계 개선과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뿐이다. 당신은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뿐이다.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자. 그 외의 방법은 없다. 물론 상대방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밀면 시계를 풀어주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감시하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이들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은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두 가지 동기,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철학자인 존 듀이는 이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욕구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문구를 기억해 두자.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도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바랄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욕구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장수. 둘째, 음식. 셋째, 잠. 넷째,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다섯째, 내세에서의 삶. 여섯째, 성적인 만족감. 일곱째, 자녀의 행복. 여덟째, 자존감. 이러한 욕구들은 대개 충족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박사가 말한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것은 음식이나 수면욕처럼 절실하지만 좀처럼 만족되지는 않는다. 링컨은 언젠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썼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여기서 그가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라든가 욕구,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갈망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욕구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속의 갈증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을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장의사조차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인물 말이다. 자존감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주된 차이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미주리주에 있는 한 농가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뒤룩저지 종의 우량종 돼지와 순종 흰머리 소를 키우셨다. 우리는 돼지와 흰머리 소를 중서부 지역에 있는 품평회와 가축쇼에 출연시켜서 1등상을 여러 번 탔다. 아버지는 한 폭의 흰색 모슬린 천에 1등상을 의미하는 파란색 리본들을 꽂아두셨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찾아오면 을에 그 길다란 모슬린 천을 들고 나와 자랑하셨다. 아버지가 한쪽 끝을 잡고 파란색 리본들을 자랑하시는 동안 나는 다른 쪽 끝을 잡고 있었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탄 리본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 상들은 아버지에게 자존감을 심어준 것이다. 만약 우리의 조상들에게 자존감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없었다면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없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야채가게 점원이 50센트를 주고 산 법률책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존감 때문이었다. 당신도 아마 이 야채가게 점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링컨이다. 찰스 디킨스가 불멸의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자존감이라는 욕구 때문에 가능했다. 이 욕구는 크리스토퍼 랭경으로 하여금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또한 록펠러에게 평생 쓰지도 못할 엄청난 재산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욕구가 바로 한 고장의 지주가 필요 이상으로 큰 저택을 짓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자존감을 얻기 위해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최신형 차를 몰며 영특한 자식들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다. 많은 청소년들이 갱단에 가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 욕구 때문이다. 뉴욕의 경찰국장이었던 E.P. 멀루니는 어린 범법자들이 자아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체포된 직후에 첫 번째로 요구하는 사항은 자신을 영웅처럼 묘사해 놓은 신문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자신이 스포츠나 영화, 텔레비전 스타들과 함께 신문에 실리는 한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당신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내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며 당신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예를 들어 존 디 록펠러는 자존감을 얻기 위해 중국의 베이징에 짓는 현대식 병원 건립에 돈을 기부했다. 그 병원은 록펠러가 보지도 못했고 볼 일도 없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었다. 한편 딜린저는 도둑, 은행강도, 살인자가 됨으로써 자존감을 얻었다. FBI 요원들이 그를 추격 중일 때 그는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들면서 나는 딜린저다라고 소리쳤다. 자신이 민중의 적 1호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가 외친 말이다. 당신들을 해치지는 않겠다.
나는 딜린저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를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역사에는 유명인들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 애쓴 재미있는 예가 많이 있다. 조지 워싱턴까지도 미 합중국 대통령각하라고 불리길 원했으며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 총독이라는 명칭을 탐냈다. 러시아의 캐서린 여왕은 여왕 폐하라고 쓰지 않은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았다. 백악관에서 지내던 시절 링컨 부인은 그랜트 장군의 부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허락하기도 전에 나보다 먼저 자리에 앉다니 정말 괘씸하군요. 백만장자들은 1928년 버드 제독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의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남극의 빙산을 칭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파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명하려던 빅토르 위고의 욕심은 대단했다. 그 위대한 셰익스피어조차도 가문을 사들여서 자신의 이름을 더욱 빛내려고 했다. 동정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꾀병을 앓고 이로써 자존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맥킨리 부인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인 남편이 중대한 국사를 제쳐두고 몇 시간이고 자신에게 800회를 해주고 기분을 맞춰주기를 강요하여 자존감을 얻었다. 또한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이 꼭 옆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목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그리고 남편이 국무장관인 존 헤이와의 면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뜨자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작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병을 앓게 된 밝고 활력이 넘쳤던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뭔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죠. 아마 나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외로운 세월이 지속되었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질 않게 되었죠. 그녀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늙은 어머니는 3층을 오르내리면서 그녀를 보살폈죠. 그러던 중 병간호에 지친 노모는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몇 주 동안 슬픔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그녀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고달픈 삶 속에서 거부당한 자존감을 정신병이라는 환상의 세계에서 찾기 위해 미쳐버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는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다른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정신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매독과 같은 특정 질병이 뇌세포를 파괴하고 정신질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절반가량은 뇌조직 장애, 술, 동물, 외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뇌세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발병한다. 이는 참 놀라운 사실이다. 정신질환자의 시체를 해부할 때 초정밀 현미경으로 뇌세포를 연구했지만 건강한 일반인들과 다른 점을 조금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미쳐버렸던 것일까? 나는 가장 먼저 저명한 정신병원의 원장에게 이 질문을 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 최고의 영예와 학위를 받은 그 의사도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는 정신병을 앓는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찾지 못한 자존감을 미친 상태에서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환자 중에 결혼에 실패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성적인 만족감, 자녀와 사회적 지위를 원했지만 인생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짓밟아 버렸죠.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했고
위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음식을 나르게 했답니다. 자녀는 물론 사회적 지위도 없었죠. 결국 그녀는 정신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 전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고 자신을 스미스 백작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이 아기를 낳았다고 상상합니다. 그녀의 꿈을 실은 배는 현실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범선은 정신병이라는 햇살 가득한 공상의 세계 속에서는 돛대에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유유히 순행 중이다. 비극이라고? 글쎄, 나는 모르겠다. 병원장은 내게 말했다. 만일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 상태에서 훨씬 행복하니까요. 사람들이 자존감에 너무나 목마른 나머지 실제로 미쳐버리기까지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함으로써 당신이나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라. 미국 영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찰스 슈바프다.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고 주급 50달러가 썩 괜찮은 벌이라고 여겨지던 때였다. 그는 앤드류 카네기에게 채용된 후 1921년에 새로 설립한 미국 강철 회사의 초대 사장이 되었다. 그때 슈바프의 나이는 겨우 38세였다. 앤드류 카네기가 찰스 슈바프에게 연봉 100만 달러, 즉 일당 3,000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슈바프가 천재였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럼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철 제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물론 절대 아니다. 찰스 슈바프는 내게 직원들이 자신보다 강철 제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슈바프는 자신이 엄청난 월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에게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여기 그가 말한 비결을 그대로 적어보았다. 이는 동판에 새겨서 이 나라의 각 가정과 학교, 상점과 사무실에 걸어두어야 할 말이다. 또한 아이들이 라틴어 동사의 변화와 브라질의 연간 평균 강우량을 기억하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 기억해야 할 말이다. 이 말대로 살기만 한다면 당신과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 슈바프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상태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다. 상사에게서 듣는 꾸중만큼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상대에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즉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칭찬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잘못을 찾아내는 일은 질색한다. 사람을 다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슈바프의 비결이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당신은 어떠한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을 호되게 꾸짖지만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옛말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다. 잘못은 할 때마다 꾸중을 듣지만 잘한 일은 몇 번을 해도 칭찬을 듣지 못한다. 슈바프는 단언했다. 나는 폭넓은 사업관계로 인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왔다. 그리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비난의 굴레보다는 칭찬 속에서 일해야만 더욱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슈바프의 성공 비법은 앤드류 카네기가 거둔 놀라운 성공의 비결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카네기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서까지도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어 했다. 스스로 쓴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 현명한 인물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존 디 록펠러 1세가 성공한 비결 중 하나는 항상 진심 어린 감사로 사람을 대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일화를 하나 들어보겠다. 동료인 에드워드 T.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잘못된 구매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1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 존 디 록펠러는 마땅히 그를 비난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기 전에 베드포드의 입장에서 일의 경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은 이미 벌어진 후였다. 록펠러는 칭찬할 만한 구실을 찾아냈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의 60%를 회수할 수 있게 된 점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훌륭해. 이만큼 회수한 데는 자네 공이 커. 다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모은 자료들 중에 끼어있던 이야기다. 진실을 말해주기에 여기에 옮겨보겠다. 한 농장의 주부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들의 식탁에 건초 더미를 내놓았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미친 게 아니냐고 소리치자 그녀는 대답했다. 왜요? 당신들이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난 지난 20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 요리를 했지만 당신들이 만족해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주부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다. 당신은 주부들이 집을 나간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칭찬 부족이었다. 만약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 강자의 수강생 중 한 명이 부인의 요청에 대해 말했다. 그의 부인은 교회에서 진행 중인 자아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보다 나은 가정주부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6가지 항목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강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6가지 항목을 적는 일은 꽤 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제게 바라는 일이 수천 가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죠.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와 함께 장미꽃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고쳐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6가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나와 날 맞아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제 아내였어요. 그녀는 그렁그렁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짓고 있었죠. 다음 일요일 교회에서 아내가 과제의 결과를 보고하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몇몇 여성이 저를 찾아와 말하더군요. 그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사려 깊은 대답이었어요. 그때 전 칭찬의 위력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플로렌스 지그펠드는 브로드웨이를 현혹한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소녀를 아름답게 꾸며내는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아무도 2번 쳐다보지는 않을 정도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녀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무대 위에서 신비하고 매혹적인 여성으로 탈바꿈했다. 칭찬과 자신감의 가치를 알고 있던 지그펠드는 정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는 한 코러스걸의 봉급을 주당 30달러에서 175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기사도 정신도 갖추고 있던 그는 공연 첫날에는 배우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쇼에 출연하는 모든 코러스걸들에게 장미꽃을 선사했다. 언젠가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6일 동안 단식을 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둘째 날보다 오히려 마지막 날이 덜 배고팠다. 하지만 알다시피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나 직원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를 범죄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음식 못지않게 갈망하고 있는 진정 어린 칭찬을 하지 않고 6일 혹은 6주, 60년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한때 유명 배우였던 알프레드 룬트가 빈의 재회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자존감보다 더욱 필요한 영양소는 없다. 우리는 자녀와 친구, 직원들에게 육체의 영양분을 주지만 자존심에는 거의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로스트 비프와 감자로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새벽별이 만들어내는 음악처럼 수년 동안 기억 속에서 울릴 다정한 칭찬의 말을 건네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폴 하비는 남은 이야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실한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일화를 전해주었다. 몇 년 전 디트로이트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에서 없어진 쥐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여교사는 스티비가 여느 학생들과는 다른 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는 스티비에게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 뛰어난 청각을 주었다. 그러나 스티비가 이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몇 년 후 그는 이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했다. 스티비는 자신의 청각적인 재능을 개발해서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의 1970년대 최고의 팝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뭐라고? 아첨을 하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라고? 그따위 짓들은 나도 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 특히 지성적인 인간들에게는 말이야.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은 소용없는 짓이다. 단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칭찬은 얄팍하고 이기적이며 진실하지 않는 아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거의 그러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이 칭찬에 너무 굶주려 있으며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굶주린 사람이 풀이나 지렁이까지도 먹어버리듯 아무 것이나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흔들렸다. 벤자민 디즈렐리 수상은 여왕을 대할 때마다 굉장한 아첨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한 말을 빌면 흑손으로 펴바르듯이 말이다. 하지만 디즈렐리 수상은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세련되고 능숙하며 재치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사교의 천재였다. 그가 효과를 본 방법은 당신이나 내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첨은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아첨은 꾸며낸 것이고 위조지폐와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건넸다가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칭찬은 진실하지만 아첨은 그렇지 않다. 칭찬은 가슴에서 우러나오지만 아첨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아첨은 누구나 비난하게 마련이다. 나는 최근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차팔테페 궁전에서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 밑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철학에서 비롯된 명언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나는 절대로 결탄코 단언코 아첨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첨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에 있는 자신의 서재벽에 6개나 되는 금언을 걸어 놓았다. 그중 하나는 이렇다. 값싼 칭찬은 주지도 받지도 말라. 아첨이 바로 값싼 칭찬이다. 언젠가 내가 읽었던 아첨에 대한 정의는 다시금 되새길 가치가 있다. 아첨이란 상대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이다. 네가 하려던 말을 하라. 진심이 아닌 말로는 어떤 의미도 전달할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첨뿐이라면 누구나 아첨을 할 것이며 우리들은 모두 인간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인간은 특정 문제에 정신이 쏠려 있지 않는 한 거의 95%의 시간을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타인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쓸데없는 아첨을 꾸며내느라 고심할 필요가 없다. 칭찬은 일상사에 존재하고 있는 미덕 중에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칭찬을 소홀히 한다. 또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당신이 음식점에서 필레고기를 맛있게 먹게 된다면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주방장에게 전해보자. 또한 피곤해 보이는 판매원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면 이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자. 성직자나 강연자, 대중연설가들은 청중을 향해 온 힘을 다했는데도 감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알고 있다. 전문가들도 그러할진데 사무실이나 상점,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가족과 친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인간이며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칭찬은 모든 인간이 즐기는 합당한 권리다.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우호적인 감사의 말을 남기려고 노력하자. 당신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이 건넸던 작은 우정의 불씨가 어떻게 지펴졌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코네티컷에 사는 파멜라 더넴은 일이 매우 서툰 수의 한 명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놀려댔다. 이런 따돌림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 수위가 일에 능숙해지도록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더넴은 간혹 그가 일을 잘 마무리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더넴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의 업무 능력은 날마다 향상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지금은 모든 동료가 그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비난이나 조롱은 자신감을 잃게 하며 사람들에게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칭찬은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증대시킨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된다. 내가 매일 볼 수 있도록 오려서 거울에 붙여놓은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딱 한 번만 지나간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친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길을 다시 지나는 일은 없을 테니 이를 그냥 지나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에머슨이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스승이다. 내가 상대에 대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말이 에머슨에게 있어 사실이었다면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수천 배 이상의 진실이 아닐까.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원하는 바에 대한 생각을 멈춰보자.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칭찬을 건네자. 상대의 진가를 인정할 때는 진정으로,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아껴가며 평생토록 돌이켜볼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어버린 후에도 그들은 이를 계속 되뇌일 것이다.